쿠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뜨거운 햇빛, 또 그 아래 강렬한 생명력이 넘치는 땅, 올드카가 가득한 이국적인 거리에서 모히또 한 잔. 이런 환상적인 풍경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와 문화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의 저자 장희주님 모시고 진짜 쿠바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쿠바에서 온 장희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쿠바에 거주하고 계시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쿠바에서 산 건 얼마나 되셨어요? 8년에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인연을 맺은 건 2010년 겨울에 이제 배낭여행을 통해서 제가 처음 쿠바에 갔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전 꽂히셨군요. 네, 첫날 그랬던 것 같아요. 첫날? 네, 첫날 도착하자마자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거리를 봤는데 그 투명하게 부서지는 햇살 속에 그 거리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제 삶에서 처음 봤던 그 태양빛 아래 너무나 모든 게 투명한 그런 장면들이었거든요. 그때 가슴이 되게 설렜고 심장이 되게 쿵쾅거렸어요. 첫날 바로? 네. 첫날은 제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너무나 맑고 투명하더라고요, 대기가. 그리고 그 속에 사람들의 그 걸음걸이,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처음 보는 장면 같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여행을 아침마다 나설 때마다 오늘은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아니라 사람, 대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도시가 주는 이완된 공기의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마치 무슨 사람에게 첫사랑에 빠지듯이 그렇게 됐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2010년 이제 배낭여행을 가신 건데 배낭여행 갈 때는 뭐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5일 있는다, 10일 있는다 뭐 이런 계획들이. 네네네. 제가 그때는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스페인 화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스페인 화가에 대한 자료가 한국에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럼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스페인에 어학연수를 가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어렴풋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가기 전에 그럼 한번 배낭여행으로 쿠바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쿠바를 여행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럼 스페인어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이거였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쿠바에서도 스페인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바나 대학에서. 그럼요. 되겠죠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스페인 말고 쿠바에서 스페인어 공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배낭여행하고 돌아와서 24일 만에 다시 쿠바를 갔죠. 돌아오자마자 바로 또 가신 거예요. 준비를 해서. 네. 이제 그때는 이제 학생 비자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하셨겠네요. 네. 그랬다가 이제 거기서 7, 8개월 정도 제가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또 남자친구를 만나게 돼가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죠. 거기서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전문 해설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돌아와서 결혼을 이제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거주를 하다가 시아버지 문제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남편이 쿠바로 가게 돼서 제가 2017년도에 여행사 주재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쿠바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행사 주재원, 현지 가이드 같은 역할이었군요. 네, 현지 가이드, 현지 오퍼레이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쿠바에서 그 지금 이제 프리랜서 가이드 활동도 하시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네, 쿠바 국립미술관에서 제가 해설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미술사학 전공을 대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문 해설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술사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쿠바 미술을 또 쿠바를 찾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미술들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쿠바의 미술은 잘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네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그 세라믹 박물관 관장님과 함께 공부를 했거든요. 쿠바 미술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자들이 쿠바에 와서 좀 미술사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럴 때
예약을 받아서 제가 해설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쿠바 국립미술관에서.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한국어 수업도 제가 했었고요. 그건 제가 이제 팬데믹 기간에 한국어 교환 공부를 해서 자격증 공부를 해서 쿠바 정부 승인을 받아서 네. 쿠바의 중학교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거기 쿠바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류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요. 네. 젊은 아이들이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역사,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K-뷰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쿠바 지방 단체 승인을 받아서 아바나에 있는 중학교에서 제가 한국어 수업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아스포라 그 한인 후손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그쵸. 그분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갈증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지금은 서예 수업하고 그다음에 한국 역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원봉사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네네. 그럴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에서 수교가 작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그런 문화 활동이라든가 문화 수업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뭐 드문드문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는 있었지만 그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해서 수업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한국 무용 수업을 배우시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어렸을 때 한국 무용을 했었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부채춤 같은 거 가르쳐 드리는데 이렇게 손 뒤집는 거를 연세가 있으셔서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동시에 이렇게 반대로 뒤집는 걸.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서 아예 그럼 역사 수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선택권, 수업의 주제에 대한 선택권도 그분들에게 드려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조선의 뭐 교육제도는 어땠는지, 그 다음에 조선에서 조선시대의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라든가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그분들이 정해주세요. 그럼 저는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해드리는 거죠. 공부 엄청 하셔야겠는데요. 네, 진짜 공부도 해야 우리가 되고요. 이게 세상에 다 알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게요. 그분들이 초반에 원하셨던 것들이 제가 그 박물관에서 일했던 저의 경력하고 관계들 그런 내용들 컨텐츠가 많아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거기 한류 문화 클럽에서 현대 미술 작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1시간 정도 준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한국 미술사에서 이제 현대 미술 작가 어떤 사람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그때 김환기 작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김환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추상미술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모던 그 아트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전통미술이라든가 동양적인 것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한인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국의 미술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김환기의 삶에서 김향한 여사와의 어떤 러브 스토리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국을 알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또 굉장히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뭔가 여러 그 사람들하고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를 매개로 해서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제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대단한 일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각도의 활동을 하시면서 얼마 전에 책도 쓰셨어요.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제목이 아주 네. 자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제목을 제가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네네.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법원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법원 근처에 그 벽에 굉장히 큰 글씨로 쓰여져 있었던 문구예요.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네.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쿠바의 법원에서요? 네. 네네. 도시 곳곳에 프로파간다, 정치 선전물과 관련된 문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관한 문구를 본 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사회주의 선전물이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취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인상으로 남았죠. 그러네요. 그것도 법원 앞에서요. 독특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들이 뭐 민사, 형사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네. 가정법원의 역할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나오는 커플들이 제일 처음에 보는 문구가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어떤 쿠바 사람들의 삶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쿠바가 오랫동안 1959년, 그러니까 62년이죠. 혁명은 59년에 있었지만 62년부터 본격적인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거든요. 네. 현재까지 있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그 자존심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쿠바로서 이제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 경제적인 제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신들이 지켜온 어떤 혁명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꺾이지 않는 정신? 이런 것들을 고수해온 쿠바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고통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고통스럽고요.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메타포, 은유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쿠바인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구체화하는 문구일 수도 있죠. 네. 지착이 없이 지난 사랑에 대한. 그럼 책은 무슨 내용인데요? 책은 제가 쿠바에서 살면서 이제 느꼈던 그 어떤 소소한 삶의 코드들, 삶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쿠바인들의 위트, 재치, 그 다음에 문화적인 코드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세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벼운 내용에서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쿠바노들의 삶에 정치적인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쿠바 그러면 다들 살사라든가 모히또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지만 쿠바는 캐리비안에 있는 섬이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섬나라이면서. 그쵸. 그리고 또 다 문화, 또 다 민족 국가이기도 해요. 어떤 문화적인 그 융합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양성을 지닌 어떤 그 나라로서 쿠바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문화적인 그 특색뿐만이 아니라 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이애미로 떠나야 되는, 마이애미뿐만이 아니라 뭐 스페인, 러시아 이 사람들은 쿠바 사람들은 지금 돈만 되면 다 떠나고 싶어 하니까요.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어디든 간다고 하거든요. 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런 이민 문제까지 저는 좀 다루고 싶었어요.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의 삶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쿠바 관련 책들이 나온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연구진들이 쓴 학술 논문 책들 아니면 또 쿠바에서 여행을 하면서 장기 체류를 해도 보통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얘기들 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쿠바에서 생활인으로 살잖아요. 여행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배급 수첩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사실 러시아나 제가 알기로 러시아 뭐 북한도 배급 식량 배급 이런 겁니까? 식량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배급이 나와요. 근데 이제 배급 그러면 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다 공짜로 주는 줄 아시더라고요. 네네. 그건 아니고 아주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생활을 이제 지지해 주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 네네. 필수품들이 있나 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체험하고 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쿠바노들의 삶,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이기도 하죠. 이제는. 그래서 그런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룬 책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더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에세이보다는 좀 더 깊게. 네네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혹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잘 모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예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요새도 그럴 것 같은데 아프리카 하면 다
사하라 사막을 떠올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쿠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이 책을 넘겨보면서 제일 좋았던 건 사진이 많아서 네. 쿠바는 뭔가 아름답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사진을 볼 수 있으니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그 외에도 현장에서 계시면서 한국인들, 쿠바에 놀러 오는 한국인들이 갖는 가장 흔한 편견은 뭐가 있나요? 가장 흔한 편견은요. 사실 쿠바 사람들도 사람이기에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좀 다르겠죠. 근데 가장 큰 편견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쿠바는 물가가 굉장히 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안 싸요? 안 싸요. 안 싸요? 왜냐하면 자국의 인프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수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생활 물가는 굉장히 비싼 편이죠. 수입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추가인 셈이군요. 네. 가장 흔한 게 아마 설탕이겠죠. 왜냐하면 쿠바에서는 가장 많이 유명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설탕이 수입되고 있어요. 설탕을 수입해요? 네네. 근데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계란이겠죠. 계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란이 거의 수입이 많이 되는데요. 한 판에 보통 10달러 정도 되고요. 10달러면은 보통 14,000원 정도. 몇 개짜리가 한 판인데요? 30개짜리가? 네, 30알이 14,000원에서 한 17,000원 정도까지. 근데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계란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수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자가 원활하게 유통이 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계란을 봤을 때 또 필요한 물자를 봤을 때는 대량 구매를 해요. 대량 구매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눈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내가 시장 바구니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는 만큼 많이 사놔야 돼요. 하나 사면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항상 사재기에 대한 습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안감. 내가 이거를 언제 사면서, 없을지 모른다. 네, 이거를 하나를 사가지고는 될까?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여기 설탕이 있으면 설탕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설탕이 여러 종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사면 돼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럼요. 물건을 살 때마다 고민을 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탕만 해도 요새 당뇨 관계 없는 설탕에 뭐에 엄청 종류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또 제게는 또 어려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의 편견은 뭐냐 하면, 물론 쿠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문화의 다양성을 이렇게 다양성의 기준이라고 하나, 그게 기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캐리비안에 있는 굉장히 열대지방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운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더운 나라 사람들은 게으르다. 예전에 제가 얼핏 어디에서 음악 신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 음악 나오는 걸 듣고 나는 게으른 나라의 음악은 듣기 싫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진짜 편견이네요. 네네. 근데 게으를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항상 태양이 밝기 때문에 낙천적이고 늘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우울증 환자도 있고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오히려 덥기 때문에 새벽에 모든 걸 일찍 시작한다는 거.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일찍 끝난다는 거죠. 차라리 점심 때 좀 쉬든가 하지. 아침에 온도 좋을 때를 활용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거의 그럼 몇 시에 출근해요? 출근 시간이 8시에 이제 보통 많이 출근을 하죠. 8시까지는 보통 많이 가고요. 대부분의 회사가? 네, 7시 반에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은행을 가려고 해도 일찍 가서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가면 너무 뜨겁잖아요. 그 줄 서 있기도 힘들죠. 네. 근데 이제 아직도 쿠바는 이제 가장 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줄을 서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특유의 그런 암묵적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줄에 도착했을 때 계속 줄을 서 있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울티모 마지막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면 내가 마지막이다라고 손을 들어서 알려줘요.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네 다음이야. 그리고 저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울티모 그럼 제가 손을 들어서 알려줘요. 그렇지만 제가 거기 계속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나 잠깐 가서 감자 좀 사올 테니까 너 내가
네 앞인 거 알지? 기억해줘. 이렇게 하고 저는 감자를 사오고 가서 제 일을 보고 돌아오면 아직도 줄이 있으니까. 이렇게 줄 서는 게 너무 일반적이니까 서로 그런 걸 봐주는군요. 네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야, 줄 서는 게 문화가 돼서 서로 내가 마지막이고 너는 내 앞이고 너는 내 뒤고 이걸 봐주고 뭐 네. 잠깐 커피 하나 사올게. 그러면 그때 갔다 와. 뭐 이러고 그런 문화가 있긴 있군요. 스몰 토크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 스몰 토크 부분도 정말 궁금한데 네네. 그 작가님께서는 이걸 아예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네네네. 어떻게 스몰 토크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까지 해도 돼요? 정말 그거는 그 사람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오픈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주로 저한테 질문하는 거는 어디서 왔냐? 그러겠네요. 그러면 동양인이니까. 저는 동양 사람들을 보통 치나라고 부르거든요. 차이나. 중국. 네, 중국. 그러니까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별로 안 치나하고 좋아하죠. 달라지니까 나 코레아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북쪽이야 남쪽이야. 그럼 제가 나는 남쪽이야. 그러면 너는 카피탈리스트구나. 그러니까 자본주의 쪽이구나. 북쪽은 되게 나쁜데 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듣는 게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카피탈리즘, 뭐 예를 들면 뭐 커뮤니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저희는 같은 민족이잖아요. 근데 그 이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를 편가르고 이런 것들이 기분이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또 싫을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 한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의 문화가 굉장히 깊다. 네. 너희들의 그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한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류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자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섬나라니, 페닌슐라, 뭐 반도 국가니 이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어떤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쿠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섬나라이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이 사람들은 이주민이었잖아요.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그 섬을 발견하고 나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영국, 프랑스, 뭐 미국, 러시아, 뭐 필리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쿠바라는 섬에 이주를 했기 때문에 타 문화, 타 국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고 호기심도 많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질문을 통해서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그렇게 물어볼 때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네,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존중해요. 네. 그래서 리스펙트 거기서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조금 내 감정을 건드리면 금방 얼굴 표정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늘 친절한 편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해서 내가 기분이 지금 좋지 않으니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래 알겠어 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장 또 편견이라고 제가 아까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워낙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그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한테 길에서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catcalling 그걸 스페인어로 피로포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남자들이 와서 예쁘니 뭐 남자친구 있어? 막 이런 것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바로 성추행으로 고소할 만한 네.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문화에선 성추행 아닙니까? 네. 그래요? 오히려 쿠바 여자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오늘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도 나의 미에 대해서 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사를 하지 않는다?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야. 오히려 그런 거예요? 네, 오늘 내가 부족했구나. 오늘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쿠바 여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잖아요. 유럽으로. 근데 유럽 사회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럽 사람들은 차갑고 드라이해. 건조해. 재미가 없어. 찬사를 안 해줘. 이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같은 경우에 역으로 피로포 문화 그런 어떤 찬사를 해주고 이러면 이거 성추행이야. 나를 도대체 뭘로 보길래 내가 이렇게 웃어 이렇게 되지만 가능성 있죠. 네. 근데 이제 쿠바 여자들은 그게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받고
늘 표현하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처음 쿠바 가셨을 때는 네. 그런 게 되게 어색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워서 저는 무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 문화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네네네. 몇 년쯤 지나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몇 년쯤 더 지나니까 좋아지던가요?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네. 그게 사실은요.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예쁘고 너무 내가 이 여자랑 사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봤는데 여자가 혼자 걸어가면 그냥 그게 던지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말 던지고 이 여자랑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 남자랑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네. 그거는 지금 밖에 저희 제작진이 전부 저 여성들인데 네. 우리 제작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빵빵 터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네. 제가 평소에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지만 네. 예,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자, 이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잠시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쿠바에서 국민 노래로 불리는 곡입니다. 꼬모 푸에 네. 베니몰의 노래입니다. 네. 꼬모 푸에 베니몰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꼬모 푸에라는 말이 뭐 how was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말로 네. 하면 뭔가요?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사랑에 대한 어떤 회환을 노래한 거예요. 지나간 사랑. 네네. 그래서 꼬모프에 너의 사랑은 어떠했는지, 나의 사랑은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 베니모레라는 가수는 1950년대의 쿠바의 국민 가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의 이 꼬모프에라는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들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노래 가사를 따라해요. 노래 가사도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또 네. 멜로디도 그렇고요. 근데 베니모레가 이 쿠바 예술인으로서 살았던 그 사람의 어떤 발자취 이런 것들도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죠. 네. 한 번도 음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악보도 읽을 줄 모르거든요. 근데 네. 작곡과 작사를 다 했고 그리고 또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가수 개인적으로도.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알코올 중독으로 나중에 죽기는 했지만 어쨌든 불꽃과 같은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쿠바노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적이고 사실 근데 1950년대 노래라고 하기엔 노래 자체가 너무 세련됐는데요. 요즘 노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네킹콜이 이 마스터피스 명작 음악들을 스페인어 버전으로 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좀 경쟁적인 가수가 베니 모레일 만큼.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킹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했습니다. 네킹콜이 굉장히 좀 약간 경쟁자로 네. 생각했던 가수이기도 해요. 저도 딱 노래 들으면서 생각한 사람이 네킹콜, 프랭크 시나트라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역시 비슷한 세대였군요. 네. 좋습니다. 그 미술을 이제 전공을 하셨으니까 쿠바 국립미술관에서 해설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우리나라 중앙박물관에서도 일을 하신 적도 있고. 네네. 쿠바의 국립미술관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이 쿠바 국립미술관을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그 쿠바 국립미술관에는 쿠바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상과 문화,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른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 너무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쿠바 문화를 아예 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쿠바의 문화를 접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들이 좋아하는 색깔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주로 많이 상징적인 요소로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쿠바 문화가 더 잘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사실 쿠바도 역사가 외적이 침입해 온 적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미술에 반영이 다 됐겠어요. 네. 그래서 쿠바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오랜 시간 단절된 어떤 문화 예술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그 미술계의 역사를 그대로 쿠바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뭐 추상 미술 그다음에 팝아트가 유행할 시절엔 팝아트, 그다음에 포스트 모던 이런 식으로 어떤 세계 미술의 역사의 흐름에 쿠바도 동참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것들이 이제 쿠바의 어떤 특수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을 다 반영을 해요. 그래서 관광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술관에 들러서 이렇게 미술 작품을 통해서 그런 기호들, 쿠바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쿠바 국립미술관에는 꼭 가시기를. 지금 현재 미술관이 2개가 있어요. 쿠바 국립미술관이. 하나는 유러피안관이 있고 하나는 쿠바노관이 있거든요. 근데 쿠바노관은 쿠바노 작품들만을 모아놓은 거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저는 권유해드리죠. 그쪽이 더 재밌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주 쿠바 대한민국 대사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수교를 했으니까요. 네네. 현지에 계시는 한인들 또 2세, 3세, 4세 분들 엄청 반가워하셨겠어요. 네, 특히 지금 현재 한인 후손이 아닌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그동안 서류를 공식적인 쿠바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를 만들려고 하면 늘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쿠바 대사관을 이용했어야 됐고요. 아니면 일본에 있는 쿠바 대사관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은. 네, 없었죠. 그 멕시코에 있는 대사관이나? 멕시코에 있는 대사관을 이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네. 그런데 멕시코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서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공료도 들고 그다음에 인증할 때마다 항공료까지 드는군요. 그럼요. 스탬프 찍는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네. 근데 며칠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저희한테는 사실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는데 그럼요. 이제 대사관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큰 도움이 되죠, 사실은. 네. 그러게요. 그것만 해도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엄청 반가워하셨을 네네. 것 같고 또 2세, 3세, 4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이제 한국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초청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럴 때마다 이게 대사관이 없다 보니까 비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거기 현재 쿠바에 있는 코트라 사무소에서 대행 업무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또 멕시코로 서류를 보내야 되고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해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갈증 이런 것들도 이제는 대사관을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기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동안은 꼭 제3자를 통해서만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그렇지 않게 되니까요. 네. 네.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쿠바로 이주했던 한인들도 많고 그분들의 후손들도 아직도 계시고 특히 이제 멕시코에는 애니갱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았고 네네. 그들 중에 또 상당수가 쿠바로도 이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광복절에 쿠바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일가족 6분이 독립운동가 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도 제가 알기로 국가보훈처에서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네. 대사관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조사도 쉽지 않았을 거고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도 조사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랬습니까? 네, 네. 학술계에 계시는 분들도 꾸준히 조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들도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한국 이민사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윤천택 선생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네네네. 헤로니모 임으로도 한국에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또 각 가정마다 또 자신의 어떤 뿌리가 되는 어떤 서류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을 떠나서 쿠바로 돌아올 때도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셨지만 그 어떤 뿌리에 대해서 또 여권뿐만이 아니라 자기 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들을 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신분증으로 남아 있습니까? 네네네. 남아 있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그 백범일지에 그 쿠바의 한인들이 후원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들이 역사적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보훈처에서도 그런 어떤 포상이라고 하는 보상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는 참 거죠. 김구 선생님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신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렇게 기록으로 안 남겨주셨더라면 우리는 이걸 미처 몰랐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그쪽에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사신 분들이 오랫동안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네. 한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연결이나 배움이나 혹은 한국을 다녀간다든지 네. 전혀 못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분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수업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또 뭘 좋아하는지.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인 후손분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계셨는데 사실은 북한 대사관에서도 한인 후손분들을 찾으셨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랑은 대사 관계가 일찍 네, 됐으니까.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네네. 한국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한 거는 제가 알기로 이제 2000년대 이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이 유족 연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독립유공자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네. 10년 넘게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한데 뭐 아예 뭐 한국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건 아니고요. 꾸준히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제가 한국 문화 어떤 거를 이제 수업을 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서예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 역사 수업을 테마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 역사 수업에서는 네. 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분들에게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하냐고 이제 여쭤봤더니 처음에는 조선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궁금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학생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6분인데 여성분들이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성 인권에 더 관심 많으셨겠군요. 네.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딱 그 가장 오래된 1세대 분들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쿠바에 처음 이주해 와서도 왜 그렇게 나의 교육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예, 적극적인 지지를 해줬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조선시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는요. 참 재밌는 거는 근데 서예 수업을 할 때 저는 이 글을 쓰는 테크닉보다는 이 글씨를 쓰는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어떤 수련, 그 다음에 어떤 명상 이런 것들 그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고 글씨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쿠바노들은 대화를 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해하면서도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발 제가 1분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해도 30초는 참으시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생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서해 이거 시옷이 안 써져 막 이러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다른 다양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날은 되게 좌절을 하죠. 네. 좌절을 하는데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해드려도 될지 시간 관계상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라고 하는 작가가 쓴 우루과이 작가인데요. 네. 쿠바노들의 얘기가 있어요. 쿠바노들 그 쿠바의 국화가 마리포사라고 하는 꽃이에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하얀색 나비 같은 꽃인데요. 네네. 그 주인공이 그 에세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는데 그 마리포사의 구근을 가지고 여행을 갔어요. 네. 그런데 그거 화분에 심어요. 저 화분에 심는데 몇 날 며칠이 가도 화분에서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쿠바노 친구들이 잔뜩 놀러 왔어요. 그리고 밤새 술을 마시고 떠들다 갔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마리포사 국화 꽃의 구근을 딱 봤더니 거기 싹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쿠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꽃마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모이면 떠들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서예 수업이 사실은 저한테는 좀 약간 인내심을 요하는. 근데 또 재밌으시겠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고 이분들의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의 어떤 정보도 많이 얻고요. 네, 문화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3세, 4세까지 네. 내려간 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존재인가요, 한국이 그분들에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3세대, 4세대까지는 그냥 나는 쿠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떨 때 뭐 한국 정부에서 도움을 줄 때는 이럴 때는 뭐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자기 기본적인 자기의 뿌리는 한국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 뿌리를 안다는 건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그걸 접할 수 있는 그동안 그걸 접하고 쉽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어떤 분위기 그런 건 좀 많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수교 이후에는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점점 더 이런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쿠바에 대해서 참 많이 알게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쿠바를 좀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게 있다면요.
그동안 나온 영화들이 좋은 게 사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항상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그 다큐멘터리 독일 감독 빈 벤더스가 만든 다큐멘터리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영화도 현대적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쿠바 자본으로 만들어진 영화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1988년도에 만들어진 그 딸기와 초콜릿이라고 하는 오스카의 외국어 영화상 후보로 올랐던 작품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은 쿠바 사회주의, 교조주의에 그 어떤 물들었던 젊은 대학생이 동성애자 친구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사회적인 틀, 그걸 어떻게 깨어나가는지, 그러니까 정신적 성장에 관한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쿠바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상황하고 그다음에 쿠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삶을 원하는지 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된 영화예요. 사실 원작은 책입니다. 네, 책이 있는데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셨군요. 네, 소설을 영화화한 거예요. 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게감, 그다음에 쿠바를 묘사한 거, 그다음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잘 맞췄기 때문에 외국어 영화상의 후보로 올라간 작품이거든요. 딸기와 초콜릿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저는 한번 꼭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젊은이들은 살사 음악을 거의 안 들어요. 또 그래요. 네. 그래서 살사는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레게똥이라고 하는 음악을 많이 듣거든요. 레게, 그 자메이카의 레게하고 그다음에 힙합의 리듬이 같이 합쳐진 좀 독특한 음악인데 그 음악을 많이 듣습니다. 뭐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듣지만 그런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우스, 디스코 뮤직 이런 것들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쿠바가 한 가지 음악에만 이렇게 치중해서 그 음악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다양한 음악들이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가서 또 즐겁게 살아야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즐겁게 살 겁니다. 제가 네. 여기 한국에 항상 오면은 약간 갑갑한 느낌이 있어요. 먼저 제일 그리운 건 집 근처에 있는 바다에 나가서 빨리 수영을 하고 싶고요. 소라도 잡아서 뭐 삶아서 초고추장 찍어서 집에서 먹기도. 어쨌든 그런 어떤 자연인의 삶이 너무나 지금 그립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활동도 응원하고 또 다시 만끽하실 자유를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의 저자 장희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